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내 어릴 적 이야기다. 어릴 때부터 나는 욕심이 많은 아이여서 갖고 싶었던 것, 사고 싶었던 것이 많아서 개인적으론 아쉬운 건 많았지만 못 먹고 못 살진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25평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 우리 가족은 이사를 하게 되었다.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이었다. 우리 5식구에게 가난이 찾아온 건 IMF가 오면서부터. 나는 고등학교 등록금을 걱정했고 등록금 달라는 말을 차마 미안해서 부모님에게 할 수가 없었다. 가정 형편이 안 좋다는 걸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다.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를 했고 각자 방이 있던 아파트와는 다르게 작디 작은 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어느 순간 용돈을 달라고 말을 해도 못 받는 날이 많아졌다. 학창시절 나의 성적은 전교 꼴등이요. 전국에서 꼴등을 안 하면 다행인 수준이었다. 학교를 다니며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아버지가 배가 아프다고 하시며 빨리 택시를 부르라고 해 집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고 아버지는 대학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큰 병이란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응급실에 도착해 내가 아버지를 업고 뛰는데 불과 30m 거리였는데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젊었을 때 건장했던 아버지였는데 많이 왜소해져 있어서 가볍게 느껴져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위암 3기에서 4기로 진행 중이라고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병원비가 아까워 못 먹는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자면 통증이 덜하셨단다. 며칠 있으면 낫겠지 하면서 버티셨다고 들었다. 빚을 갚기 위해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나의 아버지였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면서 우리 집은 더욱더 기울어졌다. 나도 아버지의 병간호를 핑계로 학교를 가지 않았다. 학교는 나의 놀이터라 생각하며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서무과에서 찾아와 고등학교 등록금을 달라고 독촉하는 순간부터 학교가 다니기 싫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던 시기였다. 친구들 앞에서 담임선생님이 등록금 독촉하는 순간이 오면 다른 친구들 보기가 너무 창피해 밖으로 뛰쳐나오는 날도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핑계로 등교를 안 했지만 다행히 졸업장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의 병간호는 3년 동안 이어졌다. 이 기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슬펐고 가슴 아팠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시기였던 것 같다. 나는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와 아버지는 그 치료를 받고 싶어 했지만 우리 가족은 그 치료를 선택할 수 없었다. 10회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가족에게는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3년간 암 병실에서 치료하며 발생했던 치료비, 입원비, 식비, 생활비, 당시 누나의 대학교 등록금, 형의 대학교 등록금, 이제 곧 들어갈 나의 등록금까지 각종 생활비와 비용들로도 어린 내가 생각해도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돈이 없었다. 앞으로도 들어갈 돈도 많고 지금 당장 나가는 돈도 근근히 버티며 감당할 수 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가난을 몸으로 배웠고 느꼈고 경험해야만 했다.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이제 내 나이 갓 20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대학교를 포기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우리 막내 아들 대학교 가는 거 보고 죽는 게 소원이란 말에 대학교 진학을 했고 1학년을 마치자 아버지의 몸 상태는 더욱 안 좋아져 나는 대학교를 포기했다.
그렇게 병간호에 집중했는데 6개월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나는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 몰라 가난을 원망했던 것 같다. 어떻게 감당하는 법을 못 배웠다.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달 정도는 누워서 밥도 제대로 먹질 못했다.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동안 통장의 잔고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엄마와 다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죽더라도 자식들과 엄마가 먹고 살 수 있게 작은 식당을 계약했었다.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 내야 될 월세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나도 대학생, 형도 대학생,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나뿐이었다. 전교 꼴등인 내가 대학교를 포기하는 게 당연했다. 엄마와 나는 우리 집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만 했다. 식당 개업 준비를 하고 오픈을 했다. 다행히 식당은 잘 되었고 오픈한 지 3개월 정도가 됐을 때 나는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빨리 군대에 갔다 나와서 식당을 다시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군대를 지원해서 서둘러 입대를 하고 2년 내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을 때 식당은 다시 어려워져 있었다. 이때부터 나는 돈을 쫓기 시작한 것 같다. 내 삶의 바닥에서 미친듯이 올라가고 싶었다. 노가다부터 오락실 서빙, 노래방 웨이터, 수질관리 회사, 대기업 생산직, 연예인 매니저 등등 돈이 된다면 닥치는 대로 주말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았지만 집에 생활비를 주고 내가 쓰고 남은 돈을 모아보니 내 통장의 잔고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나의 첫 직장 일화를 말하자면 친구들이 오락실에서 일하는데 300에서 500을 번다는 말에 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알바 천국을 매일 검색을 했고 드디어 원하는 일자리가 나와 면접을 보러 갔다. 하는 일은 간단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다. 마이크로 멘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고 다행히 일주일 정도가 됐을 때 처음으로 멘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멘트를 하고 나니 더 잘하고 싶어 계속 노력하고 연습하고 이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어 죽어라 노력했다. 이 노력 끝에 나는 6개월 만에 관리자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이 일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급여를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게 느껴졌고 익숙해지고 있었고 나는 자존감보다 자만심이 커졌다. 월 1000을 받을 때도 있었고 적게는 500만 원이라는 돈을 벌다 보니 세상이 만만하게 느껴졌다. 버는 것도 많이 벌었는데 쓰는 것도 많아 내 통장의 잔고는 금세 바닥을 찍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다 보니 경제관념이 사라졌다. 야간에 12시간씩 일을 했고 내 몸을 갈아 넣으며 돈을 벌었다. 이때까진 건강해서였는지 건강보단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일이 익숙해질 무렵 정부에서는 오락실을 불법으로 규정을 했고 나는 자연스럽게 직장이 사라졌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는데 통장의 잔고는 3,000원 뿐이었다. 20살 이후로 어머니에게 손을 안 벌렸던 나였는데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10,000원을 빌렸다.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교통비가 없어서였다. 나는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니 알 수는 없지만 계속 눈물이 났다. 이때부터 나는 삶에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쉬는 날에는 엄마 식당으로 일 중독자로 살았다. 20대 때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보다 30살까지 돈을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미친 듯이 일을 했지만 돈도 많이 모으지 못했다. 어떻게든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고 했었다. 남들처럼 똑같이 공부는 하기 싫었고 사회 탓을 해가며 이 사회가 문제라고 반항을 했고, 이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특별해지고 싶었다. 잘 나가고 싶어 잘난 척을 했고, 멋져 보이고 싶어 멋진 척을 했었다. 성실하게 스펙을 쌓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생각했었다. 운 좋게 취업해놓고 역시 나는 될 놈이었어. 자만했다. 하지만 쉽게 얻으면 쉽게 잃는 법. 그동안 정석이 아닌 편법으로 살아온 나는 스펙을 쌓기보단 직장을 계속 바꿨고, 하고 싶다는 게 많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고, 하나를 제대로 하기엔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었다. 내 나이 20대 후반, 돈을 쫓으며 내 몸을 갈아 넣으며 살았던 나의 20대. 하루에 커피 20잔씩을 마셔가며 36시간 운전도 버텼는데 이건 아니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싫어 해외로 도피 여행을 떠났다. 해외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나는 강도를 만났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왔고 그 칼을 손으로 잡고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다. 내 코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총은 다행히 빗맞았다.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나를 찌른 강도는 겁에 질려 도망을 갔다. 범인을 잡으려 죽도록 달려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물들어 더 이상 잡으러 가진 않았다. 다행히 통증은 없었다. 의사가 말하길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만약 이 상태로 비행기를 타면 오른팔에 괴사가 시작돼 팔을 잘라야 한다고 했다. 나는 팔이 잘려도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하겠다고 치료 거부를 하고 경찰과 의사를 설득해야 했다. 나를 태워주겠다는 비행기가 없어 2박 3일 동안 호텔에서 기다렸다. 여러 항공사에 전화를 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안 된다는 답변뿐이었다. 나는 죽어도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기를 원했다. 다행히 대한항공 기장님의 승낙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나의 파란만장한 20대. 지옥이란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직도 범인을 찾고 있다. 용서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의 파란만장한 20대는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온 나는 7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30이란 나이에 인생의 바닥을 찍다 보니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다. 아니,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병실에서 며칠 동안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다.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하늘에 대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다 열심히 살잖아요. 나 놀지도 않고 죽도록 열심히 살잖아요. 나 가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병신 같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방황의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슬퍼할 수도 없었다. 나에게 슬픔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그런지 빨리 일어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과 우리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조금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이때부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내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을 했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을 했다.
내 욕심들도 하나씩 내려놓았다. 남들과 내 인생을 비교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곳도 없었다. 내 인생이 바닥이란 걸 나는 인정했다. 일단 하나만 생각하고 싶었다. 오른손 재활에 집중을 했고 6개월 정도 입원 생활을 하는 동안 엄마에겐 알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해외 가서 돈을 벌어 생활비 250만원씩 붙여주겠다고 큰소리치며 갔던 아들이 강도를 만나 다시 한국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걱정이 돼서였다.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라고 해서 내가 다쳤다는 말을 죽기보다 하기 싫었지만 어머니에게 어쩔 수 없이 알려야 했다. 나는 슬픔을 뒤로하고 다시 재활에 집중을 했다. 재활 치료를 하면서 새로 식당을 오픈을 했고 내 전 재산과 우리 집의 전 재산을 합쳐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 월세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 식당과 아파트는 셀프 인테리어 도전했고 총 5천만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게 되었다. 또다시 재활 치료를 받아가며 미화원 시험 준비를 했고 시험에 합격했다. 연봉 4천만원이 됐지만 내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았다. 내가 느낀 변화는 점심에 몇천원 더 비싼 걸 먹어도 된다는 것과 어머니에게 용돈 1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랜저를 타도 된다는 것 말고는 변한 게 없었다. 이때부터 나는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경매에 도전을 했고 1년 만에 9채를 낙찰받았고 현재 서울의 25평 아파트와 11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나를 알리고 나를 통해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 20대에 가난했던 나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 영상을 준비했다. 내 채널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유튜브를 만들었다. 이제 이 채널을 통해 내 인생 이야기와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불인이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궁금하면 댓글로 많이 표현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20대에 가난했던 나에게 들려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다. 나 같은 놈도 사는데.